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 역사 토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이 남긴 근대 문화 유산이라는 주제로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기수 교수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와 있는 곳은 한국 전쟁 당시 임시 수도로 사용되었던 부산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부산을 오셨는데요. 아마 피난 수도기 때 부산의 유산들을 다 보려고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피난 수도기 때 정부 관련 시설들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희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피난 수도기 때 임시정부 청사였고요. 요 인근에 있는 아마 그 당시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던 임시수도 기념관, 그리고 정부 기능주에서도 상무 북물로 사용되었던 지금 부산 중부산 한전 지점 요 세 건물을 위주로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답사 장소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이 아까 좀 전에 임시정부 청사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요? 사실 이 건물은 1920년대 중반에 경상남도 도청사 건물로 이렇게 지어진 거죠. 조금 더 은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도청사 건물로 지어졌다기보다는 병원 건물로 먼저 지어졌어요. 근데 병원 건물로 지을 당시에 갑자기 조선총독부에서 이게 진주에 있던 경상남도 도청을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건물을 경상남도 도청사 건물로 쓸 수 있도록 완공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6.25 동란 때는 정말 이 건물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했던 정부청사로 사용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경상남도 정부청사, 청사로 사용을 했겠죠. 네네. 그러다가 이 경상남도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여기가 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고등검찰청이 있었던 법조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타운을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법조타운이 다시 이 부산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이 건물을 저희 동아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네. 저희 학교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굴뚝의 모습도 보이고 또 건축 부자재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던데요.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건립부터 해서 이렇게 사용의 어떤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건물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학교 박물관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박물관으로 쓰지만 그 앞에 있었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건물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제 굴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이 건물이 병원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병원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굴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굴뚝을 남겨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건물 자체가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쓰이게 됐는데 그 행정기관으로 쓰였을 때 필요했던 공간들, 장소들이 3층에 올라가면은 옥탑방에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러한 공간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원형들이 있는데 그 원형들에 있었던 벽체들의 모습들이 전시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네, 전혀 엉뚱한데 이 벽들이 막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벽들이 아마 이제 관람객분들은 왜 여기 벽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조그만하게 써 있는 내용들 읽어보시면은 이 벽이 그 당시 어떤 벽이었구나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부산에는 그 한국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근대 건축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 급하게 정부가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 정부라든지 이 피난을 위한 시설들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어떤 시설들을 부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았을 거고 또 그런 건물들을 이제 아마 이 정부들이 어떤 건물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아마 다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건물은 우리 이 임시수도정부청사였다면은 네. 우리가 지금 다음에 갈 한국전력 이 중부산 지점은 상공부 건물이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건물로는 우리 상공부 건물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한국전력 중부산 지점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는데요. 네. 여기는 한국전쟁 당시에 어떤 건물로 쓰였던 건물인가요? 이게 한국전력이 어떻게 보면 그 임시수도 당시에 상공부 건물로 쓰였다고 이게 알려져 있고요. 왜 상공부 건물로 쓰였냐면은 그 당시에 상공부에서는 이런 어떤 국가의 전력 사업이라든지 아마 이게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수출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주 업무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전력을 생산하던 회사 본사였던 거죠. 아. 네, 그런 연유로 아마 네. 상공부가 여기 위치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굉장히 이국적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라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력에 대한, 전기에 대한 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전기에 대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관련된 어떤 이러한 그 건축 형식이라든지 전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외형을 보면은 아마 이 보스턴이나 아니면 뉴욕의 오래된 건물의 빌딩 스타일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래 보면은 외부에서 오피스 빌딩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고풍스럽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느낌이 든다는 이유가 아마 그런 연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식의 어떤 서양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아마 미국식의 서양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던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외부가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건물이 4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뭐 건축 법규상으로도 4층은 엘리베이터를 안 두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전기를 생산했던 본사 건물인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아마 이 전기를 생산했던 본사 건물로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 4층이지만 아마 이런 엘리베이터 시설도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지금 여기가 엘리베이터 홀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건축에서는 코어 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뭐 이게 지금 인조석 물갈기라든지 아니면은 저 계단실의 어떤 이런 이 대리석으로 마감됐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웠던 빌딩이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금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기 이 본사 건물로 지어져서 지금도 한전이 있다는 것은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오래된 건물들은 기능이 몇 번씩 바뀌어요. 근데 이 건물은 기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건축적인 특성과 그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이 그대로 잘 유지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건물이 아닐까. 좀 전에 아까 건물 바깥에서 이게 외관을 봤을 때 약간 그 처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하고 약간 굴뚝 부분이 좀 특이한데 그런 구조도 뭐 특징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근대기 때 오피스 빌딩을 만드는 스타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스타일들을 3등분을 해서 만드는데 저층부, 지금 이 건물도 저층부는 화강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중층부에는 이렇게 보면은 타일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상층부는 이런 어떤 데코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양식. 근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형식이 보스턴이나 이렇게 오래된 어떤 이런 빌딩을 가보시면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마지막 답사지인 네.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관저에 와 있는데요. 네. 건물을 보니까 서양식 건물 같기도 하고 일본식 느낌도 나는데 이 건물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건물은 이제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192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사 건물이니까 일반적인 생활시설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일대에서 볼 때는 경상남도 도청과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이 도지사 관사 건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일본에 있던 아마 관리들이 또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는 아마 이 조선 그 총독부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도지사 관사를 이렇게 각 그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짓는데 네. 가장 급이 높았던 관사 중에 하나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부산이 어떻게 보면 개항 도시였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지을 때 순수 일본식보다는 뭐 왠지 이제 서양식하고 일본식하고 이렇게 조금 혼합을 해서 아마 그런 스타일로 이 건물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외부로 볼 때는 이렇게 조적조 벽돌, 붉은 벽돌 건물로 지어졌고, 내부는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의 어떤 이러한 전통 다도미방에 생활 공간이 있고요. 네네. 또 응접 공간이, 사무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우리 눈에는 조금 일본식과 서양식이 섞여 있다라고 아마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건물을 이승만 대통령 관저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일대가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관청가급 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 밑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올라왔던 지역이 이제 경상남도 도청사 건물이었는데 네. 그 건물이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쓰였던 거죠. 그 정부 기관이 거기 있었고요. 그러면 아마 그 정부 기관들을 수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어떤 관저들은 항상 그 근처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쓰기가 아마 좋았던 건물이 이 건물이었던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입지적으로 볼 때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부산 일대에 이게 다 보였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높은 지형이거든요. 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올라왔던 그 계단에서 보면은 네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서서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이러한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는데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은 장소였다. 그리고 인근에 국가기관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 그리고 행정, 국방 그리고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이러한 그 1023일 동안의 기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 건물하고 같이 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교수님 조금 간단하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답사를 할 때는 답사의 목적을 가지고 답사를 하잖아요. 네. 그 목적보다는 의외로 그 목적에 벗어난 것들이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아마 우리 저 역사를 이렇게 답사하고 탐방하는 목적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근대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통유산의 관점에서 저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근대유산들을 전통의 유산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원형으로 다 보존하자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근대유산들은 쓰면서 지켜야 되는 거고 쓰면서 지킨다는 것은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 앞으로 답사를 하실 때도 이게 변형된 거니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변형된 이유와 더불어서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근대 건축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장과 스토리들을 결합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근대 유산이고 전통 유산의 어떤 관점에서 원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근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멋있는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히 스토리를 같이 봐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부산에 남아있는 한국 전쟁이 남긴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비 정신과 만나는 공간미학 한계마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남대학교 건축학과의 한필원 교수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25 당시 때 갑자기 이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설명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저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우리가 전쟁에 정말 이 6월 25일 전쟁이 나자마자 이게 북한 쪽에서 밀고 내려와서 급하게 이제 이게 부산까지 오게 됐잖아요. 정말 경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그 기간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 수도라는 기능을 어디에 옮길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부산이라는 것을 정하고 부산을 오면서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재정비 이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대한민국의 지금 정체성이 지켜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